이 제가 쓴 이 교재로 쓰고 있는 텍스트에는 10가지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가장 제가 불만을 많이 느끼는 장이 이 가치된 이 보엔스키의 논의입니다. 너무 그 주관의 색채가 강해요. 이슬람답지 않게 주관의 색채가 강해서 오늘날의 그 일반적인 그 윤리적 담론에서 그닥 공감을 얻지 못할 그런 내용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그게 좀 유감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일단 이 가치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좀 볼까요? 44쪽이죠. 인류가 경험했던 아주 위대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괴테, 이른바 그 독일의 그 낭만주의 계열에 속한 이제 문학자죠. 는 자주 이론이나 사변을 비웃곤 했다. 그래서 그는 이보게 모든 이론은 회색일세라고도 하였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에서는 사변하는 놈은, 사색하는 놈은, 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놈은 악마에게 홀려 불모의 황야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짐승과 같다고도 하였다. 내가 보기에 괴테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시인들이나 대개 시인들처럼 사물들을 생각하는 여성들도 그들이 적어도 이론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한 옳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현실을 정관하기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실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평가한다. 즉 인간은 이 현실을 마음에 들거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또는 유쾌하거나 불쾌한 것으로, 고귀하거나 천한 것으로, 신성하거나 불경한 것으로 느낀다. 우리는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순수한 정관적 태도에, 그것도 아주 드물게만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체로 우리의 삶은 평가와 가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괴테의 얘기를 빌어서 지금 저자가 하고 있는 얘기는 세상을 보는 대하는 두 가지 태도. 하나는 정관한다는 말로 쓰고 있어요. 정관. 또 하나는 평가. 인간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얘기죠. 정관한다는 건 영어로 contemplation. 원래 그 어원은 정관한단 말의 어원은 그리스 말로 테오라인, 명사로 바꾸면 테오리아. 테오리아. 평가는 물론 졌지? 그럼 판단? 평가. 가치를 드러내 보인다.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 보이게 한다. 한자말로 하면 값을 정한다. 눈금에다가 매긴다. 뜻이죠? 평가. 가치를 드러낸다. evaluation. 이건 ex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value, 가치를 밖으로 드러낸다. 평가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저거 이쁘다. 저거 참 마음에 든다. 저건 좀 쉬웠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우리는 평가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걸 보는 것만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보는 걸 정관한다 그래요. 여기에는 평가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내가 호의 감정, 이게 빠져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정관한다는 게 이거를 어원적 보면 이게 원래 이 테오 라인 이거 어디 테오리아 뭐 말하고 뭐가 닮았죠. 지금 영어에 뭐예요? 티어리 티어리 이론이라는 게 평가를 버리고 평가 태도를 잠깐 과대치고 그 조선 나쁘다 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그냥 구경한다는 얘기예요. 구경한다. 본다. 단순히 본다. 더 정확히 말하면 look on, look upon, look on 그 무슨 뜻이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 없이 마음에 끌리거나 뭐 마음에서 배척하는 일이 없이 그냥 방관하는 듯이 보는 것. 그걸 얘기해요. 방관하다. look on 그런 뜻이에요. 이걸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뭡니까 고대 로마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뭐 검투사 두 사람 이렇게 세워놓고 싸움 시키고 막 그냥 열광하죠. 구경꾼들이 그죠? 한단 말이죠. 죽여라 살려라 그러고 또 이 주변에 뭐가 있어요. 이 장사꾼들이 사람이 모였으니까 와서 여기서 온갖 거 팔고 막 그냥 그런단 말이죠. 이게 세상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세 부류의 인간. 하나는 기계를 가지고 내가 이놈을 죽여야 내가 산단 말이죠. 생존을 건 투쟁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이득을 취해야 되는 욕망을 취해야 되는 이득을 취하는 장사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존 이런 장사 이득 이런 걸 버리고 그런 거에 관심 없이 그냥 구경만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 구경하는 친구들을 데오라인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이겨도 상관없다 이거야. 나는 그냥 구경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어떤 놈이 이걸 보고 내가 뭘 먹을지 그건 지금 당장 생각하고 없고 단순히 구경만 한다. 그런 의미로 테오란이라는 말을 썼고 거기서 띠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경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이 사람들과의 사람들이 행하는 구경꾼은 뭘 안 하느냐? 프랙티스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책이 없는데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책 제목 자체가 이론과 실천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이런 곳에서 우리의 삶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괴테 얘기예요. 우리는 실천적 장소에 뛰어들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단순히 구경만 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색은 이론이다. 이론이랑 모르는 이론이라는 것은 회색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가치평가가 빠져있다 그 뜻입니다. 회색이라는 말은 세상은 컬러풀한 거란 말이죠. 컬러풀한 거라. 그야말로 빨주 노초 파남보고 뒤섞인 게 그게 세상인데 이론적 태도 가지고 그런 색을 다 빼버린 그런 세상. 그건 생산성이 없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또 이론과 사변. 스페큘레이션 모두 그럽니다. CLA 스페큘레이션. 예, 스페큘레이션. SPECULATION. 스페큘레이션. 사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유와는 좀 달라요. 사유하고는 좀 다른데 사고나 사유하고는 좀 다른데 사고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뭔가 분석, 비교, 종합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주어진 어떤 기본 자료로부터 추론하는 일련의 과정 그걸 사유라고 한단 말이죠. 사변은 사유의 일종인데 물론 이건 특수한 사유를 얘기합니다. 개념, 추상적인 개념
하고 논리만 가지고 생각하는 과정, 그걸 이렇게 합니다. 개념과 논리만 가지고. 그 사례를 하나만 들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례. 그 중세의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신을 증명하고 나서 신을 증명하겠다고 나서요. 절대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요거만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들어보면 저건 좀 이상하다 할 텐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증명했다고 저것도 믿었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신은 어떤 존재예요? 신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신에 대한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 전지전능. 오케이. 초월적 존재. 오케이. 뭐 또? 초월적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완전한 존재, 그죠? 완전자 말이죠. 아니, 결함이 없어. 신은 결함이 없단 말이죠.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신은 물론 능력에서도 결함이 없고 알면서도 결함이 없다. 완전하다.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그죠? 초월적하다는 건 다른 무엇인가 의존하지 않는다. 절대적이단 말이죠. 의존한다는 건 뭔가 부족하니까 의존하는 거겠죠. 완전하면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남이 타다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으로 신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일단 말이 되건 안 되건 물론 믿거나 말거나예요. 뭐 신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건 뭐 그냥 말일 뿐이지 그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자, 신은 완전한 존재다 말이죠.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라면 어떤 특성들이 있어야 될까? 적어도 완전자다. 퍼펙트하다. 만약에 가상을 해봐요. 완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해보자. 완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결함이 생겨나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그냥 통각적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완전한 존재 할 수 있는데 안셀무스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완전자인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다. 왜? 완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건 결함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완전하면 존재까지도 갖고 있어야 된다. 완전한 존재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완전자라는 말은 내적으로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을 완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중세적 분위기가 소크라테 철학의 분위기가 신은 뭐 완전자라고 다 믿었죠. 오늘날도 그럴 겁니다. 아마.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을 가는 사람들이 신이 뭐 못하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같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자라고 하는 개념적 이해로부터 신은 존재한다로 쫙 나간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경험적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개념과 논리만 가지고 없다면 모순이다라고 하는 두 논리만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이런 방식의 사고를 뭐라 그런다? 사변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사고를, 이 사변을 그 공론, 공리공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말장난이지 뭐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할 땐 그렇게 번역합니다. 스페큘레이션이라는 말을 문맥에 따라서 공리공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보통 생산적으로 번역할 때는 사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 또는 일상적인 문맥에서는 뭐 사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변이 그런 뜻입니다. 또 뭐 혹시 그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가와 가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장까지 대충 보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건 여담인데 제가 그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그 이제 1학년, 2학년, 뭐 한 3학년까지 아이들 앉혀놓고 이거 철학 인문이라는 과목으로 철학과 전공 과목, 전공 기초 과목으로 강의를 해요. 전공 기초. 그러니까 철학을 할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애들은 뭐 3학년짜리도 오고 막 4학년짜리도 오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1, 2학년이죠. 그러면 이제 강의실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인원을 딱 끊어요. 한 50명, 60명. 강의를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재단에서 하는 강의 시수가 대학에서 하는 한 학기 강의하고 딱 맞습니다. 시간이 똑같아요. 여기 아마 그렇게 짠 것 같아요. 일부러. 대학에서 강의 양이. 보통 16주인데 강의가 중간 학기 말씀 빼면 14주가 남아요. 그죠? 근데 보통 한 주 정도는 공휴일로 끼어서 사라져요. 그래서 13회 정도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마 그 비슷할 거예요. 13회, 14회, 아마 13회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한 경험에 의하면 여러 차례 이 텍스트를 가지고 했었는데 언제나 시간이 부족했어요. 언제나. 그럼 한 학기 마칠 때면은 끝날 때 한 장, 두 장 정도의 그 얘기는 압축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아서 학생들이 말이 많아서. 근데 반대로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훅 지나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강의 계획서 보면 제법 아마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가고 있죠. 네. 그게 내가 거기에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좀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 안 가고 있어요. 후딱후딱 지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얘기하셨죠? 내가 그걸 실만해서 조금 더 풀어주고 풀어줬는데 그게 없으니까 혼자 이거 막 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 넘어가자. 있다 보니까 지금 한 주나 두 주 정도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에 13회 되면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 텍스트 갖고. 그러면 12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12만 하고 13회는 미리 종강하는 거죠. 한 주 앞당겨서. 그러니까 강의가 풍성해지려면 말이 되든 안 되든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반복해서 피드백이 돼요. 피드백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분이 편하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근데 질문 안 하시면 내가 하는 말만 하고 그다음 말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잘 모르면 저 사람도 잘 모를 거다.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 피드백을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자, 이런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철학을 한다든가 반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는 의문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게 철학하거나 반성하는 건 이제 사변하는 겁니다. 주로 그런 의문이 생겨날 수 있겠단 말이죠. 오히려 가치의 세계 속에 깊숙이 들어가 사는 게 어떤가. 괴테도 생명의 상록수를 회색의 이론에 대비시키지 않았나. 오늘날 다수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 중에 특히 가브리엘 마르셀은 그대는 극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삶을 영위해야 하며 정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극장이라는 게 바로 이걸 상징하는 요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극장에서 그냥 멍하게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죠.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 경륜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사고 즉 순수한 정관도 삶의 일부이고 따라서 괴테가 했던 것처럼 삶과 이론의 대비시켜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대비시키는 거 말이죠. 그건 옳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순수한 이론, 즉 순수한 정관의 순간을 조금도 수반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결코 인간의 삶일 수 없다. 그러나 확실히 정관은 인간의 삶에서 전부가 아니며 또한 그것만이 인간의 삶을 인간다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가치와 그에 따른 일체 이것 또한 이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자, 그러니까 이론도 필요하고 정관도 필요하고 그렇죠? 가치평가도 필요하다. 가치도 필요하다. 그게 그렇게 딱히 대비돼서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인간의 삶은 그 양자를 다 필요로 한다. 뭐 정도 얘기입니다. 네, 뭐 그러면 그 다음 문단. 이런 까닭에 철학자는 가치를 문제 삼을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가치론은 즉 우리의 삶의 이러한 측면을 분명히 밝히려는 시도는 즉 평가적 측면이죠. 평가하는 측면 또는 가치를 머금은 측면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수천 년 동안 철학의 주요 부분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건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가치를 얘기했어요. 이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철학의 여러 영역 가운데 특히 가치의 영역이 가장 큰 난점, 난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 가치가 아무리 단순하고 명료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상황은 엄청나게 복잡해진다. 가치에 대한 이런 가치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철학의 분야를 엑시올로지 또는 그냥 theory of value. 핸델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건 잘 안 쓰고 엑시오란 말이 가치란 말인데 라틴어로 엑시올로지 가치에다가 이론 붙인 거죠. 가치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지난 제가 잠깐 첫 시간인가 얘기했어요. 철학의 고유 문제, 철학의 고유, 철학만이 다루는 문제, 고유 문제 영역 중에 뭐가 있다? 첫 번째가 인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시간에 걸쳐 했죠. 인식, 진리, 사고하면서 했던 그 인식, 그게 고유 문제고, 두 번째가 존재. 우리가 뒤에 앞으로 하게 될 얘기입니다. 존재 문제. 세 번째가 가치입니다. 가치론.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네 번째 보통 다루는 게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이 네 가지. 오늘날 요거는 논리학은 수학에서 다르기 때문에 철학의 고유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거 전통적으로 철학의 고유 문제 영역하면 인식, 존재, 가치, 논리학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가치에는 이게 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가치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술에도 있고 또 뭐였어? 종교에도 있고 그죠? 또 뭐 경제에도 있을 수 있고 가치는 그다음 과학에도 있을 수 있어요. 과학에. 이건 넓은 의미에서 하면 과학에서의 가치는 뭐라 그랬어요? 과학에서의 가치? 과학이 얻고자 하는 것? 과학이 얻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건, 사태 뭐죠? 진리, 진리입니다. 과학은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넓은 의미나 과학은 자연과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언스 일반. 윤리는 뭘 얻고자 하죠? 윤리는 선악의 선, 그죠? 예술은 미, 그렇습니다. 미. 진선미 아니에요. 진선미, 그죠? 종교는 한번 얘기했었는데 성속할 때 성스러운 말이죠. 경제는 효용성. 뭐 그런데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까지 철학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치니까. 그 밖에 뭐 정치적 가치 예를 쓰였어요. 정의라든지 이런 거, 자유라든지 이런 것도 가치일 수 있죠. 뭐 이건 이 문화의 이 섹터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가치는 더 분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예요. 철학이 다루는 거는. 여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이 문맥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다 묶어서 윤리, 예술, 종교를 묶어서 지금 가치라고 하는 말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논의의 핵심은 윤리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제 가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입니다.
내가 말하는 예는 매우 극단적이고 조악하지만 양해해 주기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아주 조악한,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오히려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바의 어떤 본질을 더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말이죠.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평소 비행을 일삼는 칼이라는 젊은이가 그의 친구인 루드비히를 구슬려서 밤중에 서랍에서 면도칼을 꺼내어 잠들어 있는 그의 어머니의 목을 베고 돈을 훔쳐내자 한다고 해보자. 그 돈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은 술집에서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루드비히는 분개하며 그런 짓은 결코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때 칼은 그처럼 간단하고 유익한 일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고 해보자. 루드비히는 이에 대해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해보자. 우리라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로서도 올바른 대답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일이 범죄 행위이고 비열한 짓이며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추잡하고도 죄스러운 등등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시 칼이 어째서 범죄 행위나 추잡한 짓거리 또는 죄스러운 행동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느냐고 다시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다만 사람은 그러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밖에 말하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답변은 궁색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술값을 손에 넣기 위해 내 어머니의 목을 베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명제는 자명하다. 그래서 그것은 다만 그럴 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자, 좀 극단적인 사례는 좀 극단적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문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명백해 보이는 것이긴 한데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머니를 죽이자고 하는데 그거 해서 안 되는 거야. 왜 해서 안 되는데? 라고 계속 물으면 그걸 딱 잘라서 그 합리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게 문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문제 상황이다 말이죠. 이제 이 복잡한 상황 속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보기 위해 그것을 좀 더 분석해 보자. 우리는 지난번 논의에서 언급했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현상학적 방법이란 건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잠깐 했었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떤 사태를 들여다보고 그 변할 때마다 시선이 변할 때마다 변화하는 요소는 버리고 그 모든 시선의 공통으로 잡히는 부분을 추출하는, 그래서 본질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현상학적 방법을 했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한다 해보자 이 말이죠. 우선 여기서 우리는 너는 내 어머니를 죽이는 등등의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양심 앞에 서 있다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정신 안에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 세계 내에 다른 어느 대상과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와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소로 주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단순한 사물에 비해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철학자들의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하나의 존재자이다. 존재하는 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종류의 존재자인가? 그것이 현실적인 존재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 속에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타당하다. 그것은 수학적 형식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서 관념적 존재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관념적 존재다. 가치는 여기 속한다. 가치는 마치 수학의 여러 어떤 수학적 어떤 개념, 어떤 공식 마찬가지로 말이죠. 가치는 여기 속한다 뜻입니다. 관념적 존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관념적 존재, 현실적 존재라는 거 어떻게 대비되는지 이거 법칙을 하면서 설명했을 텐데, 현실적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놈 얘기합니다.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 있는 것들을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원을 따지면 현실적이라는 말은 영어로서 어원을 따져보면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전혀 다른 얘기. 현실적이라는 말은 예,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실제적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실적, 액츄얼하다. 현실적이다. 관념적은 아이디얼하다. 아이디얼, 이거 이데아라고 하는 말 원형이죠. 파생된 말이죠. 이데아가 뭐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형상이에요. 본질 세계. 그러니까 요거는 액츄얼한 건 액트를 머리 두시면 액트가 뭐예요? 행동한다, 작용한다 거죠. 행동하고 작용하려면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그 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액츄얼입니다. 작동하고 있다.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시공 속 역사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현실적인 말.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현실적인, 우리 여러분 다 현실적인 존재이고 여기 있는 존재가 모두 현실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관념적 존재는 뭐냐? 이건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필요, 공간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유 가능한 대상 또는 존재. 그 지난번에 역시 철학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삼각형 그 정의 뭐라 그랬어요? 정의가 뭐죠? 세 개의 아닙니다. 합구가 없습니다. 정의 속에는 그 양이 없어요. 양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양은 없고 삼각형은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직선의 길이는 없어요. 길이. 각도 필요 없어요. 각도.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말 그 자체만 들여다보면 크기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없죠. 변의 길이가 없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는 순간 크기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이건 크기가 없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없어. 현실 속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럼 어떡한데? 생각만 가능해. 생각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현실화 돼야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게 있네? 현실화가 안 돼. 그러니까 볼 수 없어. 경험적으로는 볼 수 없어. 그러나 생각은 할 수 있어. 그거. 이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원이 뭐죠? 원? 정의. 원의 정의. 원의 정의? 뱅뱅뱅. 이게 모르는 건 아닌데 답이 안 나와. 답답해. 알겠는데. 근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말로 하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임의의 한 점에서 거리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배우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실제 나이가 한 7학년쯤 되다 보니까 이게 다 까먹어가지고 이게 상기가 안 되죠. 상기가 안 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뿌리는 원 생각하면 언제나 반지름, 반경, 지름, 직경 이런 생각하죠. 그게 크기가 없어요. 여기는 이미 한 점에서 거리만 같다는 조건만 있지
그 길이가 얼마다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다. 여기는 정의 속에는 원의 크기가 없다. 크기가 없으니까 액츄얼 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액츄얼 해야 볼 텐데. 근데 생각만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했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관념적 존재라 한다. 이제 이해했죠? 현실적이라는 말과 철학에서 관념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겠죠? 철학계에서 연장이라는 엑스텐션 예. 쓰고 시공간을 차지하는 게 예. 사물 대상 뭐 우리가 하는 이런 거라고 이 관념적 존재는 생각이니까 시간성만 있다 이런 걸 봤는데 시간 이게 연장 뭡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자주 엑스텐션이라는 말이 철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익스텐션은 차지한다. 시공간을 차지한다. 이런 게 시공간을 차지하거든요. 텐션, 긴장이죠. 긴장. 밖으로 쫙 뻗어나갑니다. 쫙. 그래서 보통 연장이라고 번역해요. 연장. 이게 이렇게 연장. 그렇죠? 뻗어나가는 것. 길이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길이가 뻗어나가는 것. 이건 뭐 그냥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기하학에서 부피 얘기할 때 흔히 하는 거 있죠. 뭐예요? 가로, 세로, 또 하나 뭐 높이. 이런 걸로 이루어진 걸 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깊이, 뭐 높이 이런 걸 합쳐서 연장이라고 합니다. 연장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 연장성입니다. 물론 일부 철학자 중에는 시간도 쭉 늘어지니까 그것도 연장이 한 양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연장은 시간과 공간 합쳐서 다 연장이라 그런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연장은 공간적 연장을 뜻할 때 보통 연장이라는 말 씁니다. 뻗어나갔다는 말로. 그 다음은 관념적 존재는 그런 거고, 가치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는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죠?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는 있다. 근데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 했어요. 관념 존재다, 가치라는 게, 적어도 윤리적 명제라는 게 관념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그러나 그것은 수학 공식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수학적 공식들처럼 단순히 그냥 있을 뿐 아니라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는 점에서 수학적 공식과 큰 차이가 있다 말이죠. 수학적 공식은 단지 이러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명제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 어머니를 죽이지 마라.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죠. 그것은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흔히 당위랄 말, 당위. 이것은 강력한 권고 또는 하나의 명령처럼 우리의 양심 앞에 서 있다. 그렇죠? 뭔가 요구한다, 당위다, 당위. 흔히 이걸 이렇게 해서 보통 대비시킵니다. 이렇게. 예, 투 이렇게. 이건 사실이고 fact. 이거는 가치입니다. 사실과 가치 또는 뭐 당위, 사실과 당위 이렇게 해서 대비시켜요. 이거는 과학이 하는 거고, 이건 가치론이 하는 거다 말이죠. 세 번째로 이 명령, 이 도덕적 명령, 명제는 말이죠. 칸트가 일찍이 언급했듯이 정언적이다. 이는 어째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술, 테크닉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에는 커브의 약 3분의 2 지점에서 속력을 내야 한다는 명령이 있다. 이러한 명령은 가언적이다.
이는 그 명령이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우리가 빠르고 안전하게 커브를 돌아 나가려 할 경우에만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을 경우 그 명령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어머니에 관한 우리의 명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 그것은 정언적이다. 그것은 어떠한 목적도 고려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 내가 만일 어머니를 죽이지 않는다면 지구가 폭발할 것이라 해도 내가 어머니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타당할 것이다. 입니다. 이건 정언적이란 말은 한번 우리 강의에 나왔었나요? 한번 내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정언적이다. 카테고리컬하다. 제가 이 강의에서 언젠가 한번 한 기억이 있어요. 정언적. 가언적이라는 말과 대비되죠. 철학의 용어는 거의 다 대비를 통해서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이렇게 컨트라스트해서 그래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정언적인 잘나말하는 얘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건 하이포세티컬. 하이포세티컬. 이건 캐티고리컬. 이건 잘나말하는 말. 이건 가언이란 건 가정법. 우리 흔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 가언, 가정법 문장. 이건 그냥 사실 주장하는 뭐라고 그래요? 평서문 그런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법이 되면서 그래서 요거는 명령이란 말이 붙으면 이건 무조건적 명령, unconditional, 컨디션 조건이 없다. 무조건 따라라 하겠죠. 무조건적 명령. 이거는 조건적 명령.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조건적 명령. 그러니까 저자 같은 예는 자동차 운전 기술 중에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려면 도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데 이 코너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통과하고 싶다. 내가 갈 길이 멀다. 아니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적절히 가속과 감속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럴 때 이걸 빠르게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처음부터 가속하면 안 되고 넘어진 이쪽 밖으로 이탈하니까 한 3분의 2쯤 돌아서 나갔을 때 그때 가속하란 말이죠. 이게 자동차 기술이 있대요. 난 모르겠어요. 아마 대충 그럴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가속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다 빠져나간 후에 가속하면 느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쯤 통과하면 그때 가속해서 나가라. 그런 식의 요구가 있답니다. 교본에, 운전 교본에. 그런데 이 교본은 교본의 요구는 어떨 때 타당한 거예요. 어떨 때 타당한 명령이잖아요. 내가 빨리 가고자 할 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필요 없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의미를 갖는다. 이게 가언적 명령입니다. 가언적 명령. 조건이 따라지면 그 명령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언적 명령은 그럼 뭐예요? 무조건적이니까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반드시 따라라 이겁니다. 이게 정언 명령입니다. 정언 명령. 그러니까 어머니를 살해하는 행위는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조건과 관계없이 타당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 명령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어머니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명제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명령 또는 명제에 대한 통찰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는 점을 착할 수 있겠다. 그 통찰이 분명해지면 분명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의 반응은 격해지고 우리의 의지나 분노 또는 열정도 더 강력해진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우리 그때 신체적, 정신적 태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가 예컨대 지쳐있다면 그 반응은 약해질 것이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일체적으로 그 반응은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통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리적 명제를 분명히 인식하면 그만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하는 욕구 내지는 어떤 의지가 강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태도를 이끌어낸다. 뭐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용하고 거부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어머니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상황인데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서술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정도 해두고 이제 이 중요하고도 주목할 만한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자. 우선 이 설명에서 등장하게 될 가치의 여러 상이한 개념과 종류에 관해 먼저 간단히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거 좋겠다. 가치 일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얘기죠. 가치 일반, 지금까지 검토한 것을 비춰보면 적어도 세 가지 것이 분명하게 구별돼야 하겠다. 이런 가치론적 주장, 윤리적 명령과 관련돼서 세 가지 사건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세 가지 어떤 요소가 적어도 개입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로 어떤 삶을, 즉 가치를 지닌 어떤 가치를 지닌 그게 적극적인 가치이든 소극적인 가치이든, 여기서 적극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긍정적인 가치, 소극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가치를 얘기합니다. 미추, 진위 할 때 그 위, 추 이건 소극적 가치이고 부정적 가치입니다. 예컨대 선하거나 악한 어떤 실질적인 것이 있다. 위에서 우리가 검토했던 사례에서 보자면 그것은 살인하는 행위다 말이죠. 실제는 어떤 것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 실제는, 이 행위는 말이죠,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성질을 띠고 있다. 이 성질이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가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둘째 것이다. 셋째로 앞서 지켰듯이 가치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반응, 즉 가치에 대한 우리의 통찰과 무엇인가를 원하거나 무언가에 대해 분개하거나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다. 이 세 가지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치의 담지자, 가치 그 자체,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인간의 태도, 이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저자의 그 개인적인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건 뒤가 조금 더 분석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가치론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봤던 그 모친 사례라고 하는 그 사례에서 보자면 이 사례의 행위가 있고 이것이 가진 어떤 가치가 있고, 뭐 아마 여기서는 악이라고 하는 가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태도, 모친 사례는 태도, 우리 인간의 태도. 이거를 거부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칭찬할 것인가 하는 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구별되는 거다. 1, 2, 3으로. 가치를 지닌 어떤 것, 실제, 가치 그 자체,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적어도 이 사례에서 찾아내서 제시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가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뭐 됐어요? 네, 그다음 그런데 가치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정신적 영역에서, 정신의 영역에서 그것은 최소한 세 개의 군, 세 가지 군으로 나뉜다. 그룹으로 나뉜단 말이죠. 그룹으로. 우리는 이들을 각각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종교적 가치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가치의 유형별로 구별한 겁니다. 이외에도 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과학적 가치도 있고 인식적 가치, 그다음 뭐 경제적 가치도 더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적어도 좁은 의미로는 이 정도 좁은 의미의 가치론. 자, 도덕적 가치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특징은 행동을 요구한다.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뭐뭐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점이다 말이죠. 즉 도덕적 가치는 다른 가치들과 달리 단순히 뭐뭐 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를 포함한다. 미적 가치, 아름다움, 추함, 우아함, 조악함, 고귀함, 부드러움, 숭고함 등의 가치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의 특징은 그것이 마땅히 뭐뭐 이어야 한다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미적 가치가 우리에게 뭘 명령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아름다운 건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그것이 그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긴 하지만 이러한 가치는 적어도 우리의 양심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 가치가 있는데 이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성질의 가치일 것이다. 그것은 종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우리도 각자 어떤 방식으로든 얼마간 종교적이다. 그러나 종교적 가치에 대한 분석은 매우 까다롭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와 인종의 감정을 널리 심어주며 이러한 감정은 어떤 방식이든 무수히 많은 미적 도덕적 반응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가치나 미적 가치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은 도덕적 못된 짓, 사악한 행위이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것, 즉 죄악이다. 도덕적 가치들은 철학자들에 의해 상당히 연구되었지만 미적 가치는 그렇지 못하며 종교적 가치에 이르면 아직도 초보적인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신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크리니스라고 하는 것, 고인이 된 프랑스의 지도적인 철학자 루이 라벨은 이것에 관하여 네 사람의 성자, 성스러운 인물이란 제목에 아주 뛰어난 저서를 남겼지만 그도 역시 이것을 완벽하게 분석해내지 못했다. 가치론의 영역에서 그래서 비교적 많이 연구된 분야가 윤리적 가치 쪽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설명이 필요한 게 있나요, 없나요?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죠? 또 있어요 혹시? 지금 방금 읽은 문단에서? 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 가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차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적이나 도덕적 가치, 종교적 가치, 종교적 가치와 달리 우리에게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뭐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설명으로 들어가 보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48쪽 위에서 두 번째 시작되는 문단.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평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혹자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예컨대 앞서의 어머니에 관한 명제는 언제 어디서나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 미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인 평가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구했던 폴란드의 민족학자 마리노브스키는 일찍이 그곳 원주민들의 성도덕에 관한 실로 충격적인 책을 쓴 적이 있다. 이 책을 읽게 될 때 우리가 평소에 정당하다거나 어쩌면 심지어 신성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는 악한 것이자 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미적인 가치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가 보기에는 못생긴 여성이 어떤 흑인족에게서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므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철학 이론이 있다. 하나는 실증주의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관념론에 속한다. 이 사람은
주제를 이끌어 나가다가 결정적인 국면에 오면 이 두 사조를 대비시켜요. 그래왔죠. 쭉 법칙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 쭉 지나가서 인식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실증주란 말 그대로 어떤 증거, 경험적 증거, 현실적인 증거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한다라고는 입장이에요. 현실적인 증거를 토대로 이론을 구축한다, 뭐 이런 입장을 볼 수 있어요. 관념적인 것은 사유 가능한 개념, 원리를 중심에 놓고 이론을 구축한다. 그런 정도 의미로 일단 대비시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 자료를 상당히 중시한단 말이죠. 이건 사유 가능한 사유와 논리를 통한 구성, 이런 거를 중시한다. 구성이란 말은 강할 수 있어요. 또한 발견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발견. 보면 뭐 가치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 가치 상대주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평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가치는 뭐 절대적, 뭐 객관적 이런 성격을 지닌 게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의 주체의 판단에 따라 상대적이다, 달라진단 말이죠. 이런 걸 가치 상대주의 또는 가치 주관주의, 혹은 가치 절대주의, 가치 객관주의, 뭐 가치 실제론 여러 가지 부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들어있는 그 말리노프스키 이 사람은 그 남태평양 멜라네시아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그 민족 그 원시 부족을 연구했는데 거기는 그 사회 시스템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남자는 밖에 나가요. 가서 뭐 한참 헤매다가 들어왔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애는 신이 점주해 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막 잔치를 열고 그래요. 신이 점주해서 우리 아들이 생겼다. 아마 그쪽에서 그게 모계 사회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소수의 인구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 애를 못 낳으면 인구가 줄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벌어먹고 사는데 가정에 남자가 없더라도 번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아주 효과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뭐 이런 구석이 있어라고 하겠는데 그건 그냥 정당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 십자군 얘기를 자꾸 했지만 십자군이 할 때도 웃긴 놈들이에요, 이놈들. 처음에는 그 문란한 그 성도덕의 그 장면, 자기네와 다른 그걸 보면서 야만이라고 비웃었어요. 나중에 그 말기에 되면 이 친구들이 더 그 추잡한 짓을 많이 했어요. 노골적으로. 여러분이 그 아는 르네상스 아시죠? 문의 붕이라는 거. 그 르네상스란 말이 어원상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르알리 네상스 할 때 그 네트로란 말이에요.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뭐가 다시 태어났어요? 고대의 인간이에요. 중세의 신적
시각에 의해서 번역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 그걸 그리스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걸 그대로 불러오면 뭐가 들어오느냐? 그리스 사회의 그 투명하고 좋은, 아주 이성적인 합리적인 인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거기서 타락했던 인간도 같이 들어와요. 르네상스라는 게 좋은 것만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썩어 빠지고서 다시 태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게 더 극단화되면 우리가 잘하지는 않죠. 우리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흔히 가면무도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하는 거, 사회적으로 정당하는 거예요. 물란단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상대적으로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도덕적 가치를 놓고 이렇게 딱 잘라말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말이죠. 같은 종족 속에서도 같은 국가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규범이.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도덕적 가치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도덕적 가치란 이런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진다. 문화적 상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문화상대주의. 이 말 하면 약간 별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안 하니까 조금 잡스러운 얘기도 하면서 가죠. 그 제주도에 가면 이사하는 계절이 정해져 있어요. 이사. 예, 길일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일이 제주도는 워낙 그 남쪽시면 따뜻한 데 아니에요, 동네가. 그죠? 그럼 이사라는 건 짐을 옮기는 거, 이 외부의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따뜻할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인간의 그 어떤 평소에 어떤 활동 그 양태를 보면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 추울 때 하는데 문제는 절기상 제일 추울 때예요. 음력 1월 언제부터 2월 언제까지 그래요. 절기상 제일 추울 때예요. 그때만 딱 한 보름 골라서 딱 찍어놨어. 매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속칭 신구간이라고 하던가 신구간 들어봤어요 혹시? 새로운 진짜 옛 구자 뭐 사이 간자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한 볼 15월 정도, 15월 대략 내가 알기로는 한 15월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절기상 제일 추울 때예요, 제주도가. 근데 이때 골라서 한꺼번에 이사를 쫙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이사 못하면 1년 내내 이사 못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빈집이 없어. 그때만 비워서 옮기니까. 이사한다는 건 자리를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서로 자리를 바꿔야지. 한 놈만 나와서 자리 바꿀 수 4차져 있는데 이때 아니면 이사를 못해요. 이런 문화적인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랬을까? 이렇게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모든 행정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문화적 모든 양태는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건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 못할 뿐이지. 왜 가장 추울 때 이렇게 그것도 동시에 말이죠. 다들. 왜 이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답이 있어요. 즉 방금 이 얘기를 하면서 속에 답이 있어요. 거기는 따뜻한 지방이잖아요. 따뜻한 지방. 그렇죠? 겨울에도 곰팡이가 핍니다. 물론 요즘도 뭐 워낙 그 아파트 같은 데가 단열이 잘 돼가지고 곰팡이 있죠. 근데 옛날 집에는 곰팡이 잘 안 펴요. 왜냐면 워낙 추워서 다 얼어버리니까. 거기는 겨울에도 거기는 여기서 말하는 그 김장 그거 거의 안 해요. 겨울에 보관하는 음식 안 해요. 왜냐하면 바깥에 푸성이가 자라니까. 예, 굳이 뭐 그거 뭐 쌓아놓고 뭐 없이 해도 조금 요 정도 먹을 정도 조금만 해요. 그리고 김장해도 오래 보관 못 해요. 요즘은 뭐 냉장고 쓰기 괜찮지만 옛날에는 금방 그게 발효해버려요. 못 먹어요. 많이 하면. 그런데 이때 이삿짐을 꽝꽝 매다가 탁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곰팡이 온갖 잡견들이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이 뭐 이유를 모르게 알아눕게 돼 있어요. 곰팡이균이 침투돼가지고 침투하니까 뭐 폐렴도 걸리고 뭐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서 터득한 거예요.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이게 그 사람들은 그걸 뭘 생각했느냐? 신이 노한 거란 말이죠. 이때가 뭐 할 때냐? 연초에 옥황상제가 신을 다 불렀어요. 소집했어. 그래서 소집 불러서 올라간 때야. 이때 싹 모르게 신 모르게 자리를 바꿨단 말이죠. 신이 알면 노한단 말이야. 그래서 환란이 생긴다. 환란이 생겨. 그러니까 신이 없을 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는 뭐 문전신, 조왕신 그런 거 알죠? 들어보시죠? 그거 다 집안에 문전신은 문에 들어간 입구에 지키는 신, 뭐 조왕신은 뭐 부뚜막에 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신들이 자리를 싹 비꼈을 때 싹 자리를 바꾸면 하는 거죠. 그럼 신이 와서 잘 살고 있구만 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토리는 지금 아까 얘기한 따뜻한 지방에서 쌓아뒀던 그 화물 같은 걸 함부로 움직이면 환란이 생긴다. 그걸 두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그 지역의 자연 환경, 전통 등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놓고 절대를 말하고 객관을 말하는 건 이게 부질없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뭐 되게 이제 철학에서는 되게 이제 데이비드 흉을 이제 그 시작한 인물로 보고 뭐 이전에 물론 럭크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로 가장 많은 적어도 업적을 남긴 사람,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 흉. 관념론하는 이건 여러분 잘 아는 플라톤입니다. 또 근데 이제 칸트,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부분적으로 이쪽에 속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념론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관념론의 성격을 지닌 주장을 많이 해요. 칸트는 관념론자고 이렇게 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거를 흔히 이 말은 많이 쓸 거예요. 공리주의 들어보셨죠? 공리주의. 물론 이것이 원차는 뭐 벤담 또는 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그 시조로 삼는데 흉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흉보다 나중 사람입니다. 다음은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가치 절대주의인데 칸트만 열둡시다. 칸트는 의무론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는 그런 이론으로 공리주의와 보통 대비돼요. 이건 강의가 요 텍스트를 다 읽고 나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하면 얘기가 좀 끊어질 테니까 이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평가하면서 이 얘기를 현대 논의와 더불어서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만 적어도 여기서 실증주의와 관념론에 대비된 의미가 그거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8쪽 맨 밑에 문단이죠. 주로 영국 경험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첫째 이론에 따르면 실증주의 사조에서 보는 가치론입니다. 평가의 상대성과 변화는 바로 가치 그 자체의 상대성과 변화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치는 평가에서 생기는 일종의 앙금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주로 효용성을 따져서
이러저러한 평가를 내리는데 익숙해지고 그 결과로 그에 부합하는 가치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문제의 사물이나 행위가 쓸모없게 되면 그에 따라 가치도 바뀐다.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들었던 사례에다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즉,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권에서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어머니는 어린애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며 둘째로 어머니에게는 어쩌면 또 다른 자식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사정이 다른 문화, 예를 들면 이를테면 말이죠, 어린애들이 전적으로 국가시설에서 양육되는 문화라든가 심지어 올더스 헉슬리의 유명한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애들이 특수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우리의 명제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어쩌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칼이 제안한 어머니 살해 행위는 도덕적으로 선이 될 수도 있다. 실증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두기로 하자. 물론 그들 또한 가치가 실제하는 것, 즉 인간의 어떤 태도라고 주장은 하고 있긴 하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실증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지칭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공리주의자입니다. 그 효용성이라는 말에서 이미 암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효용성에 이바지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효용성을 해치면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만 일단 새겨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처럼 그 어떤 디스토피아, 그 올더스 헉슬리가 쓴 브레이브 더 뉴 월드인가? 브레이브 뉴 월드, 그렇죠? 멋진 신세계라는 말, 그 20세기 초에 그 포워디즘이라고 있어요. 포드 자동차가 생산 수단을 컨베이어 벨트 올려놓으면서 그 자동차 생산을 획기적으로 대중화시켰죠. 그걸 포워디즘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 그 경제 쪽은 잘 모르지만 호주가 만들어 놓은 생산 체제 말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온 이른바 테크노크라시라 그러나요? 기술주의 정치, 관치, 뭐 이런 기술 관료에 의한 통치, 테크노크라시. 이런 것들을 우상시하면서 생겨나는 세계가 어떤 건가? 그게 멋진 신세계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죠? 저기 올더스 헉슬리가 쓴 브레이브 뉴 월드. 그게 이제 인공적으로 애들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생산 능력에 따라서 직종이 다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개인적인 어떤 무슨 그 뭡니까 교육이나 양육 이런 게 필요 없어지는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어요. 이런 디스토피아가 어쩌면 아직도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워낙 요즘 인공지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자면 어머니 살해 행위가 반드시 악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프로그램입니다. 관념론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주장에 거의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평가가 변하며 이곳에서는 선한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것들이 어딘가 다른 곳에서는 악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가치의 경우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늘날의 기하학적 견지에서 볼 때 분명히 잘못된 삼각형의 면적 산출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공식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데 있어 두 개의 옳은 공식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가? 관련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정확한 공식을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과하다. 가치 영역에서도 이와 꼭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평가, 즉 가치에 대한 우리의 통찰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가치 그 자체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는 가변지고 상대적이며 항상 변하고 있다. 하지만 가치 그 자체는 영원하고 불변한다. 관념론자들에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앞서 루드비가 카레에 대답했던 것처럼 그것은 자명하다고 답한다.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 범죄이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의심도 품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점에 있어서 장님인 셈이다. 색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건 이제 관념론자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제 가치란 건 달라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가치 상대주의. 그런 가치는 평가하는 사람, 평가자의 평가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평가하지 않으면 가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평가자의 평가가 달라지면 가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 종속 변수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관념론자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가치라는 건 있고, 이건 영원하고 객관적으로 있는데, 다만 평가자가 이걸 온전히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치는 그 자체는 객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앞서의 분석으로 돌아가면 공리주의학에는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물과 우리 사람의 평가만 있습니다. 그런데 관념자에게는 어떤 사물이 있고 그 사물이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가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항목이 있는 거예요. 관념자에게는 세 항목이 구별돼요. 그런데 실증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자에게는 세 항목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두 항목만 있어요. 어떤 사물과 그것에 대한 평가만 있는 거예요. 가치 그 자체는 없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치는 평가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평가가 만드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30분 좀 넘으면 할게요.